네, 매일 정치권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의 이면들 분석 전망합니다. 정치본색 심층토론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뭐 단수공천 이야기, 단수추천 이야기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마침 잘 됐습니다. 이거 뭐 쭉 해서 단수 추천을 하고 또 뭐 40년지기 석동현도 뭐 탈락했다. 뭐 언론은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부정적인 평가가 예. 덜 나오는 것 같아서 예. 일단은 잘 된 거 아니냐는 좀 생각이 들어요. 어. 근데 저는 발표된 지역보다 어제 발표 안 된 지역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발표 안 된 지역들 중에 예를 들면 종로는 왜 발표 안 했을까? 종로. 최재형 의원이 있는데 그렇죠. 여기에 이제 같이 공천 신청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인지도와 지명도가 높은 분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임현희, 손석기 이분들 좀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못 그렇게 들어봤어요. 뭐 저명한 인지도가 네.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근데 왜 단수 공천을 안 줬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강남을, 강남을 서초을, 강남병 여기도 이제 좀 나중에 정리하겠다고 했어요. 서초을 같은 경우에는 박성중 현역 의원이 있고 신동국 전 TV조선 앵커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 어떻게 할 거냐. 예. 지성호 비례대표 의원도 여기 공천 신청을 했거든요. 서초을에? 네, 이 예. 지역 어떻게 정리할 거냐. 음.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궁금하고 또한 이제 중성동을 같은 경우에 이혜원, 하태경, 이영 어떻게 정리할 거냐. 이것도 봐야 되고 영등포 울도 좀 관심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떨어지면 다른 쪽으로 가라 뭐 이렇게 할수 해서 다른 있어요. 쪽으로 갈 수도 있는 재배치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재배치할 수 있는데 네. 영등포 울 같은 경우도 대통령 측근인 박민식 네. 전 국가보훈처 장관 네. 그분이 있고 박용찬 당협위원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네. 예. 그 이분들 어떻게 정리할 거냐. 박용찬은 MBC 기자였던 분인 것 앵커였던 같은데. 분이죠. 예.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정리할 거냐. 그래서 좀 골치 아픈 데는 좀 뒤로 밀어놨다. 그래서 덜 비판받는 지역 먼저 지금 우선 공천, 단수 공천한 거 아니냐. 그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아까 그런 말을 했었어요. 우리가 그 수능을 볼 때 쉬운 문제부터 푸는 게 특히 수학 같은 게 어렵잖아. 네. 어려우면 우리가 또 다 문과시죠. 네. 예, 문과 같은 경우 이제 수학이 굉장히 싫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풀 수 있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럼 먼저 푼단 맞아요. 말이야.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찍죠. 그렇죠. 예, 뭐 이렇게 나중에 찍잖아. 못 푸니까 4번 할 시간도 거냐, 시간도 3번 할 없고. 거냐. 뭐안 쓰는 것보다 쓰는 게 나으니까. 예, 쓰는 게 낫고 뭐 맞을 수도 있어요. 네. 객관식이니까 뭐 이렇게 하는데 이번 공천 같은 경우 국민의힘 공천 같은 경우는 쉬운 문제를 먼저 풀었다. 그런 의미에서는 잘한 것 같다. 근데 민주당은 지금 쉬운 문제가 아니고 어려운 문제부터 풀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니요, 이제 이미 네. 저기 민주당에서 쉬운 것을 발표했죠, 실제로는. 발표했었어요? 그렇죠. 지금 이거 1차, 2차 발표했고요. 1차, 오늘 발표한 게 3차인데 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쉬운 것을 발표를 했어요. 오늘도 쉬운 곳이야?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 똑같구나. 말씀하신 그러면. 것처럼 쉬운 데부터 푸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는 다 어려운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 발표를 하니까 국민의힘에서 네. 어떻게 되나 방향성을 알려고 해서 관심이 많았던 거지. 예. 나중에요, 리스크가 있는 데는 한꺼번에 발표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예. 리스크가 하나면 하나를 걸잖아요. 그렇죠. 10개가 오면 그중에 두세 개만 쓰기 거는 힘들어. 거예요. 두세 개만 쓰기 거는 힘들어. 거니까 예. 아마 제가 볼 땐 중요한 부분은 맨 뒤에 몰아친 다음에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돌파하려고 할 거예요. 특히 영남 지역. 그렇죠. 둘 다. 네, 그렇죠.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왜냐하면 네. 리스크를 하나하나 치고 나갈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럼 그냥 모으는 거죠. 한 10개가 나왔어요. 그렇겠다. 그러면 기자분들도 마찬가지인데 10개 어떻게 다 스킵을 합니까? 그냥 그렇지. 그중에 한 몇 개 정도가 핵심적인 거다라고 얘기하면 예. 나머지 작은 것들은 그냥 퉁치고 넘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겠네. 예, 그리고 특히 네. 이제 핵심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강남권, 그 다음에 영남 TK 지역이죠. 그러니까 영남 TK 지역에서 물갈이를 해서 윤 대통령 측근이 꽂히냐 안 꽂히냐의 문제가 저는 아주 핵심적인 바로미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한동훈 법무장관이 자기 사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 자체가 자기의 인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윤 대통령 측근들이 아주 편하게 TK에 찍힐 것인가 이게 문제가 아마 자기 인맥 김경률. 불출마 선언을 했으니까요. 거긴 또 이미. 예. 그리고 TK가 중요하겠네요. 그 TK는 또 TK, PK 같은 경우에는 면접도 좀 뒤로 밀어놨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민주당은 광주, 호남 지역은
공천을 제일 나중에 할 가능성이 높고. 아니 항상 맨 뒤에 있어요. 아니 거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두 당이 다 똑같구나. 유리한 지역은 나중에요. 왜냐면은 거기는 공천만 하면은 당선되는 지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천 반발하지 못하도록 최대한 시간을 뒤로 미루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3월 22일이 선관위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이거든요. 저는 가장 민감한 지역은 그날 발표될 수도 있다. 그래서 경쟁자들이 출마 자체를 못하도록 하게 하는 그런 방편으로 사용하죠. 그리고 근거도 있는 게요. 선거구제 개편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선거구제가 주로 예를 들면 그런 지역이에요. 뭐 호남이나 이런 지역 같은 경우, 영남이나 이런 지역 같은 경우 통폐합되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인구가 줄고 있는 지역. 그걸 전제로 해서 결정이 안 됐으니까 그게 우리는 공천 안 하겠다고 뒤로 다 밀어놓을 거라고 보고요. 아마 쉬운 것부터 하나씩 털고 나가고 그렇죠? 그렇게 하겠죠. 근데 역으로 보면 각각이 받은 문제지가 달라.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텅 비어 있는 네. 문제지를 받은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렇죠. 스킵을 할 수가 있어. 왜냐하면 국회의원 수가 그만큼 적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서울 수도권에 굉장히 많은 의원들을 당선시킨 민주당 같은 경우는 문제지가 빼곡할 뿐만 아니라 어려워. 그게 좀 양당이 처한 입장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까지 오늘까지 각 당의 공천 관련된 점수를 주자면 좀 국민의힘은 거의 한 80점 주고 민주당은 한 50점 줄 수밖에 없어요. 민주당은 지금 좀 큰일 났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을 정도로 공천이 자칫 잘못하면 난장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왜냐면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 예. 그 뭐 의원회관에서 이재명 당 대표가 정성호 의원 그리고 뭐 조정식 사무총장 등과 6시간 동안 회의를 통해서 누구는 이건 불출마해야 되는 거 아니야? 컷달락 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를 공식적인 공관위에서 정하지 않고 당대표랑 실세들이 모인 곳에서 이렇게 정리했다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게 사실이라면요. 아마 낙천자들은 공천에 대해서 못 받아들일 거예요. 본인 낙천한 거에 대해서. 그게 사실이면 그렇겠죠. 근데 네. 앞에를 하나 빼시는데 뭘 뺐어요? 네. 지도부. 네. 동아일보에서 지도부와 아니 근데 정성호 의원은 지도부 아니잖아요. 네? 정성호 의원은 지도부가 그러니까 확인을 해봐야 돼. 아니잖아요. 지도부가 모여 있는 곳인데 거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정식 이런 분들은 다 사무총장이니까 선거를 운영하는 가장 핵심은 당에서 사무총장이고요. 조직 사무부총장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김병기 뭐 의원 같은 경우는 당연히 검증위도 했었고 지금 공관위에 있기 때문에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를 한 건데요. 일단 사실관계가 어떻게 나오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 핵심적인 내용들은 공천 문제라기보다는 특정한 사람들이 어떤 사법 리스크가 있는데 이 문제를 아마 제가 볼 때는 동아일보에서는 치고 나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80점, 50점 말씀하시는데 저는 상식적으로 과거였다면요. 인재근 의원이 스스로 불출마를 선언했다고 얘기하면 엄청난 기사가 됐을 거예요. 왜? GT계, 그러니까 김근태 전 의원님의 부인이시고 민주당에서 가장 중요한 계보 중에 하나가 GT 계보라고 해요. 민평년 계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계보에서 그 상징의 인물이 부인께서 3선인데 이제 4선으로 넘어가는 상황인데 본인이 불출마 선언을 했다고 얘기하면 이게 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실제적으로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면서 예를 들면 그 인재근 의원 스스로가 불출마 선언한 내용들은 사라지고 누가 추천한 사람들에서 반대했다는 얘기가 이제 프레임처럼 쌓이는 거고 이제 예를 들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 나왔는데 뭐 윤 대통령 측근 아무도 없어. 제가 볼 때 대부분 다 거짓말이거든요. 다 측근들이죠. 뭐. 아니 권영세 의원은 측근 아닙니까? 배현진 의원은 측근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윤 대통령 측근들이 다 지금 예를 들면 원래 의원이었는데 그들 단수 배치가 된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대통령의 의중이 대부분 반영된 것이다. 대신 그 반영된 것에 리스크가 발생할 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뒤로 뺀 측면이 있어서 저는 80대 50이라고 얘기하시는 건 좀 너무 좀 그럼 몇 점이라고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둘 다 50점 정도라고 봐야 되는 둘 다 50점 정도다. 아니 근데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김성태 전 의원이 반발하다가 정리가 됐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공천 반발하는 기류가 그렇게 없어 보여요. 이제 받아들이는 분위기로 쭉 흐름이 이제 흘러가는 것 반발 같아요. 너무 반발하면 수사받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 뭐 그것이든 아니면은 뭐 선당우사 정신을 발휘한 것이든 아니면은 또 그렇게 공공기관장도 보여지는데.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러한 반대급부를 제시하든 뭐든 박근혜 때는 그러면은 뭐 그런 게 없었나요? 훨씬 뭐랄까요? 여당 입장에서는 조금 좀 나은 상황인 거는 같아요. 아까처럼 현역 의원들이 굉장히 좀 적은 것도 훨씬 유리한 국면인 것도 맞고. 그런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당대표가
당대표로서의 권한을 이용해서 공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고 일단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좀 비명계 아니면 친문 세력들을 좀 치려는 듯한 신호를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사실로 드러나면 공천과 관련해서 상당히 좀 난장판 형식이 드러나서 현역 의원들이 공천 못 받는 분들이 탈당을 해서 무소속 출마하거나 제3지대로 가면은 수도권 선거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은 되게 쉬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공천 리스크를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 그렇죠. 그것이 되게 중요해 보입니다. 예. 난장판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난장판은 되면. 누가 했느냐? 누가 했습니까? 비대위원장이 한 거 아니에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갑자기 손 확 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나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난장판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전화를 해서 인재근 의원님 이러이러한 상황이니 당을 위해서 용퇴를 해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오케이, 난 용퇴를 하겠다. 그러니까 용퇴는 인정을 했습니다만 당이 요구하는 인물보다 내가 이 자리를 나가니 내가 요구하는 인물을 해달라고 얘기하는 건 상례잖아요. 대부분 다 지금까지 보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둘 다 살얼음판을 걷고 있기는 해. 그럼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걷고. 민주당 공천이 난장판이라는 게 아니라 이런 거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그렇죠. 난장판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드린 거죠. 예. 지금 오늘 발표된 명단이 있어서 이걸 좀 읽어드려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하네요. 홍익표, 고민정, 송기현, 민홍철, 김두관 등을 단수 공천했습니다. 24개 선거구에 대한 3차 공천 심사 결과 발표 읽어드릴게요. 서울 광진을 고민정, 서울 서초울 홍익표, 부산 사갑 최인호, 부산 연제 이성문, 포천 가평 박윤국, 강원 원주을 송기현, 경남 김해갑 민홍철, 경남 김해을 김정호, 경남 양산을 김두관, 경남 창원 의창 김지수 등 10곳이 단수 공천으로 확정됐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뭐 예상할 수 있는 분들이죠. 그렇죠. 예, 거의 그렇죠. 다 뭐 예, 그리고 아마 15군데 정도가 아마 그 2인 경선이나 3인 경선으로 발표가 난 지역인데 대체적으로 잡음이 발생하지 않을 지역들을 중심으로 지금 발표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똑같네. 뭐 저기 문제될 만한 분들이 별로 안 계세요. 실제적으로는요. 그냥 다 유명하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공천 신청한 것도 있고 내가 이렇게 보면 경쟁이 안 되는 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내일 이렇게 주말 이럴 때 이제 발표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뭐 3인 경선 이런 게 들어가면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 있고 그 중에 이제 문제는 이제 주말에 31인이죠. 하위 20% 31인에게 통보가 갈 수밖에 없을 건데 어떤 형태로든지 현역 의원들한테. 현역 의원들한테요. 그러면 이제 뭐 하위 20%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경쟁도 해볼만 하겠다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하위 10%는 30% 감산이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이분들이 어떻게 예를 들면 반응할 것인가가 또한 중요한 좀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TK나 PK 지역일 거고 아마 여기는 그 아래 있는 31명 중에서 한 15명, 10 정도의 사람들이 스스로 어쩔 수 없다라고 물러날 것인가 아니면 뭐 탈당 같은 제3지대로 옮길 것인가 이건 제가 볼 때는 공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이제 그런 딜레마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네.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도 앞으로가 이제 더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아마 오늘 동아일보 기사 때문에 민주당이 의원들이나 후보들이나 뒤숭숭할 것 같아요. 그 기사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그냥 눈에 딱 들어왔다 아니면 내가 갖고 있었던 정보와 일치한다라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처음 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당대표가 공천 시즌에 실무적으로 공식적으로 공천을 관리하는 분들 딱 회관에다 모아놓고 야, 이 사람은 안 되는 거 아니야? 이 사람은 되고 아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여기 공천 어떻게 됐어? 이렇게 보고받는 것도 좀 처음 봐요. 박근혜 뭐 이명박 뭐 이런 분들도 전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분들은 대통령인데 이렇게 하면 당연히 안 되죠. 아니 그때 이제 박근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대표도 하고 비대위원장도 했는데 그냥 공식적으로 외형상으로는 그냥 공관위원장을 통해서 본인의 뜻을 알리거나 하는데 이런 식으로 직접 개입하는 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처음 본다라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이제 이렇게 돼서 전면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그 전에 우리가 한 달 전에 생각을 해보면 평론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전면에 나서는 것보다 뒤로 한 발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을 전면에 내세우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면 사무총장이나 잘 공관위원장한테 안 보이게 전화해서. 영향력을 네. 발휘하는 게 이재명 대표에게도 안전한 방법 아닌가.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선택한 거는 확실하게 당을 이재명 당으로 바꾸겠다. 그리고 그 이재명의 혁신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혁신이 이제 내 사람 챙기겠다는 그렇지,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나중에 국민들이 평가를 해야 될 거고. 그럼요. 그게 그래서 선거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네. 이재명 대표로서도 거의 끝나는 거예요. 아, 그럼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당 대표들이 네. 공천과 관련해서는 네. 공관위에다 쓱 밀어놓고 어. 본인은 이제 이렇게 좀 지켜보는 걸 왜 했냐면 네. 그것이 이제 나중에 나중에 총선 책임. 결과로 책임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렇지. 뭐 잘 됐을 경우야 뭐 네. 당 대표가 선거운동 열심히 해서 됐네라고 하겠지만 만약에 총선에서 원하는 의석을 못 얻었다 그러면 이제 공천이 잘못됐냐 잘 됐냐 이거부터 따지기 시작을 하는데 굉장히 위험해요, 위험한 선택을 한 거죠. 근데 그만큼 자신이 있는 건지 자신 있는 아니면은 게 그게 윤석열 대통령을 너무 믿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부정평가가 높으니까 아니요. 이 얘기는 이미 네. 했던 얘기예요. 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월 철이 지나게 되면 드라이브를 걸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거는데 이런 거 들키면 안 되죠. 근데 모여가지고 아니요. 하는 그거 거. 대놓고 얘기한 거예요. 드라이브를 걸 거다. 이재명식의 그러니까 혁신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 것이고 그 안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안은 과거처럼 비대위원장인 또는 이제 비대위원장 또는 아니면 선대위원장을 세워서 이 선을 빠질 거다. 이 두 가지 안이 있다라고 이미 공개적으로 언론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방법은 이해찬 뭐 김부겸 이런 분들을 선대위원장으로 세우면서 본인이 어떤 형태로든지 공천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예를 들면 이걸 밀고 나갈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공간에서 어떤 예를 들면 조정 과정이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런 사례가 없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찐박 논쟁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개입하면서 논란이 났었고 본인께서 같이 하셨던 분이 예를 들면 나르진 않으셨지만은 옥새 논쟁이 붙었던 게 뭐냐면 어떤 형태로든지 그 최상점의 권력에 있는 분들은 자기와 철학, 생각 뜻이 같은 사람들이 국회에서 자기 입장을 대변해 주기를 바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게 얼마만큼 과도하게 개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정도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주목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어제 동아일보, 그러니까 오늘 기사죠. 오늘 기사를 보면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사실 확인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공식적인 회의인 건지. 예를 들면 지도부가 회의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도부가 회의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당대표한테 저렇게 보고는 안 하죠. 당대표한테 보고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핵심 공천과 관련해서는 보고를 안 해요. 아니, 저렇게 협의를 하죠. 공관위원장이 당연히 협의를 하죠. 그것도 안 해요. 공관위 독립적인 그러니까 공천 관리 민주당 계속 얘기했잖아요. 우리는요 공천 시스템 공천합니다. 그렇게 당원 당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는데 당 대표가 저렇게 보고받기 시작을 하면요 공식적인 공천관리위원회와 공천관리위원장은 무력화가 돼요. 아니 그러면 저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보고 안 받아요? 보고를 받는 게 아니라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들어가서 이제 채점을 하죠. 그건 뭐야 그러면? 채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잘잘못을 가리는 게 아니라 이런 거는 처음 보는 것이고 이것은 나중에 정말 선거 결과에 따라서 당 대표에게 직접적인 어떠한 심판의 영역이다라고 전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없었다.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 공관위가 공천을 누가 해야되는지 심사를 합니다. 네. 올리면 우리 민주당은 최종적인 의결은 최고위가 하게 돼 있습니다. 최고위가 아니라 지금 의원회관에서 받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최고위가 하게 돼 있다고요. 근데 최고위를 공식적으로 열어서 이런 회의를 하지 않는다니까요. 어떻게 이걸 공식적으로 열어가지고 공관위가 올라온 안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람들 다 보는데 회의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최고위 보고를 하죠. 공관위에서 사무총장이 보고를 해가지고 하잖아요. 보고를 하는데 보고하는 얘기를 아침 10시 회의에 모여서 이게 보고를 했으니 이걸 추인할지 말지를 토론할 수가 없다고요. 실제로 안 그렇겠어요? 안이 올라왔잖아요. 그냥 이게 추인이 아니면야. 김종욱 교수님 말씀에 상당히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하는데 당은 공천 시스템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공관위에서 결정을 하고 이제 최고위원회에 올려서 거의 추인 형식이에요. 그냥 공관위의 독립적인 판단을 다 맡겨놓는 거죠. 왜냐? 그것이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대표랑 최고위원들은요, 공천관리위원장을 임명도 하고 해임도 할 수 있고 공관위원들 다 임명할 수 있어요. 근데 저렇게 비공식적으로
보고를 받게 되면은요. 공식적인 공관위가 무력화가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거 시스템 공천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제 회의가 그런 건지 아닌지는 확인해. 동아일보의 기사잖아요. 제가 볼 때 동아일보 기사 내용을 보게 되면 왜 동아일보만 그런 내용이 흘렀을까? 제가 볼 때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게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것이 공식적인 회의였는지, 아니 말씀하신 것처럼 비선 라인들의 회의였는지는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동아일보 기사 하나 가지고 민주당이 지도부 또는 일부 비선 라인이 쪼물락쪼물락 됐다라고 얘기하기엔 아직까지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식적인 회의는 아니죠. 공식적인 회의는 당에서 딱 이제 지도부들을 모아놓고 뭐 기자들에게 자 우리 회의합니다라고 공식적으로 하고 취재도 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공식적인 거지. 의원회관에서 몇 분이 모여가지고 6시간 동안 회의한 게 어떻게 공식적인 회의예요? 최고위 회의는 공식 회의가 비공식 회의가 다 있어요. 다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비공식 회의라고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중요한 결정 공개하기 사항들을 어려운 내용들이 있으니 거기다 협의를 하는 건데 그 내용대로 협의는 할 수가 그 있죠. 내용대로 핵심적인 내용이 그거잖아요. 공관위가 결정하지 못하는 내용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개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사법 리스크 문제와 관련해서 공관위가 이거 우리가 결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지금 노웅래 의원 얘기 나왔다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요. 노웅래 의원이 그러면 아니 공관위가 다 결정하는 게 자체 아니고 규정이 있잖아요. 공관위 공천 룰과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를 들면 뭐 돈봉투 받고 사법 리스크 1심에서 기소당하고 아니면 1심에서 어떤 판결 나고 이런 것들 다 제한 규정 다 있어요. 그런 것들 그대로 판단하면 되죠. 왜 거기에 공천하는데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가냐는 거죠. 그리고 공식적인 회의라고 하려면 또한 최고위원회 비공식적인 회의라고 한다면 다른 최고위원들도 불렀어야죠. 그렇게 안 했잖아요. 대표랑 공관위원들 몇 명, 사무총장, 부총장, 정성호 의원 이렇게 모인 것은 이것은 공식적으로 사실관계를 해보자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동아일보 기사 하나를 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그 사실 하자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조중동의 기사가 하나가 나와서 민주당을 갖다 그런 식으로 딱 규정을 해버리는 건 제가 볼 때는 평론의 입장에서는 좀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네. 공관위가 결정하지 못하는 게 분명히 있다니까요. 네. 그는 공식적인 최고위원 회의에서 결정하면 된다니까요. 자, 공관위에서 우리 이 사람은 결정을 못 하겠으니까요. 최고위원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하셔가지고 결정해 주세요라고 안건으로 올려야 돼요. 이거는 그런 형식이 아니잖아요. 그런 걸 비공개 회의에서 진행을 한다고요. 아니 그런 걸 누가 공개적으로 올려가지고 회의를 합니까? 다 아시면서 아니 왜 그래요? 그런 거 공개적으로 하지. 아니 예를 들면 공관위에서 이런 사람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공개 회의는 아니더라도 공식 회의에서 해야 된다. 비공개적인 공식 회의에서 하겠죠. 근데 그게 어제 저녁에 회의가 그건지 아닌지 제가 모르겠다라는 거죠. 비공개 회의는 많이 있어요. 비공개를 공개를 다 기자들한테 하면서 해요? 아니면은 비공개가 공개를 안 하죠. 결과가 끝난 다음에 기자들한테 이제 통보를 할 때는 그 회의 결과를 통보를 하는 건 많이 비공개 회의는 그냥 알려지고 누설되는 거지. 그렇지. 공식적으로 이제 브리핑은 안 하는데 네. 그런 것들이 첫 번째 회의했다는 것 자체가 좀 부적절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저런 것이 좀 알려진 거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김종욱 교수님한테 그럼 역으로 질문 드릴게요. 국민의힘의 공천관리위원회가 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무총장과 부총장 그리고 측근인 김경률 이렇게 한 4명이 모여가지고 야 누구는 공천 주고 누구는 공천 안 될 것 같고 야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논의한 것이 언론에 밝혀졌다고 봐요. 그러면 비판 안 하시겠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비판한다니까요. 동일하게. 근데 아직 사실 확인이 안 됐는데 동아일보 기사 하나 가지고 민주당이 예를 들면 지도부 일부 또 비선 라인이 공천을 쥐락빼락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건 만약 그게 사실이 아닐 때는 중대한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시청자분들이 한번 동아일보 기사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아직 이것과 관련해서 우린 그런 회의 한 적이 없어요라든지 우리 그런 논의한 적 없어요라고 공식적으로 부인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지켜보자니까요. 그러니까 왜 제가 예를 들면 제가 계속 예를 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손든 거와 관련해서 당연히 그만둬야 됩니다. 그 정도 했으면 당신이 뭔데? 그것도 예를 들면 아무런 협의도 없었던 사람을 그냥 공식적 자리에 손들어가지고 출마시키는 것처럼 만드는 거에 대해서 그런 건 비판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었고. 그러니까 동아일보 기사가 정확한지 사실인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사만 가지고 민주당이 어제 벌어졌던 일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없다. 아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공개적인 공식 회의였는지 아니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사람들이 모여서 비선들이 모여서 쥐락펴락 한 건지에 대해서 저는 아직 사실 확인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민주당 공천 전체가 문제인 것처럼 얘기할 수는 저는 없다. 또 저는 또 플레이어잖아요. 또
기본적으로. 플레이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 제기합니까? 그러네. 저한테 너무 과도한 걸 요구하시는 솔직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예, 솔직한 플레이 아닙니다. 근데 하여튼 저거는 부적절해요. 저런 예. 회의가 있었다면. 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말씀 맞는 것 같아요. 예. 공식적으로 하세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저 독일 덴마크 순방 연기한 거는 소장님 보시기에도 디올백 때문인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 때문이겠죠. 뭐. 아니 그 백을 뭐 들어도 아니 뭐 그냥 빈손으로 그래도 왜 빈손 같냐 이럴 그래서 거고. 빈손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카메라에 비치는 모습 자체가 지금 이상할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보통은 조그만한 핸드백은 들잖아요. 그러니까 예. 앵커님 예. 이제 용산에서 비공식적으로 네. 우리가 이번에 순방을 연기한 이유가 있어요. 네. 첫 번째 뭐 의원 정수 확대, 뭐 아니 그리고 의사 의사 의사정 정수 의대정. 확대 네. 등 뭐 민생 네. 문제가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뭐 북한이라고 그러는데 또 여러 가지 뭐 외교 안보적인 문제도 있고요. 네. 세 번째로는 뭐 지금 당이 또 네. 공천도 하고 아니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지금 뭐 이런 것도 하고 네. 있는데 그런 말은 안 했겠지. 또 정말. 이제 네. 비공식적으로 이제 네. 흘린 것들 보면 네. 또 이제 그렇게 또 국빈 방문하면은 되게 호화롭게 하는데 민생이 어려운데 네. 또 대통령은 나가서 국빈 방문 해가지고 대접 잘 받는 모습 보이면 네. 이게 좀 곤란할 것 같아요. 네. 이것만 가지고 순방을 연기했을까요? 여기 이제 김건희 여사 논란이 그렇지. 이걸 빼고 요 하나 둘 셋 넷 이유만 가지고 정말 그러면은 몇 달 전부터 했던 순방을 국빈 방문을 연기했겠냐고요. 그러면 순방 안 가야지. 그럼 원래부터는 순방 안 갔어야죠. 그렇지. 김건희 여사 문제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네. 보여질까? 네.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것 때문에 이번 순방은 연기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 총선 전까지는 네. 해외 순방 안 하시지 않을까? 총선 전까지 총선 이후에는 괜찮고. 아니 그러니까 네. 괜찮다 안 괜찮을 떠나서 네. 그냥 그럴 것 같아요. 아니 그거에 근데 대한 정치적인 리스크가 있다고 이것도 생각을 하니까. 그렇고 주가 조작 사건도 그렇고 뭔가 풀어야지 풀지 않으면 이게 만약에 총선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총선 때 지금이랑 비슷한 여야 구도 요소 야대 구도가 된다면 총선 끝난 다음에는 굉장히 힘들어질걸요 대통령이.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만약 민주당이 과반수 의석 이상을 얻거나 다수당이 돼서 네. 이제 국회의장직을 민주당이 차지하게 되면 이것은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여권으로서는 국정 운영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질 거다. 그렇게 전망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을 좀 더 세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아요. 풀어야지. 풀어야 되는데 네. 일단은 감추자 전략 같아요. 야, 감추자. 안 보이게 하자. 그래서 일단은 넘어가자. 감춰지나? 그래서 우리는 민생에 집중한다. 광주도 간다. 그러니까 풀 수 없는 걸 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냥 고르디우스의 매듭처럼 꽝 그냥 쳐가지고 끊어버리지 않는 이상은 안 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풀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3, 4일 전에 순방 연기할 걸 그 전에 연기하지 못했는지 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3, 4일 전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전 이해를 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북한이 갑자기 뭐 핵을 갖다 실험을 했다거나 이런 거라면 전 이해가 되는데 아무런 사건이 없었는데 갑자기 3, 4일 전에 순방을 연기하는 거라면 이미 이 리스크는 다 알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3, 4일 전까지 누가 끝까지 간다고 우겼다는 거잖아요. 그렇게밖에 다 설명할 방법이 외교안보팀에서는 없죠. 가자고. 뭐 외교안보팀에서만 얘기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궁색하냐면 안보 문제예요. 대통령이 항상 한 얘기가 뭡니까? 너희들 도발만 하면 우리가 압도적인 힘으로 응징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대통령이 없다고 응징을 못 하나요?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경제? 여기 순방 왜 갔습니까? 독일하고 예를 들어 경제 문제 풀려고 가겠다고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첨단 기술 협력 이거는 독일은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죠? 우리 신재생 에너지나 이쪽과 관련해서도 맞아요. 그렇고 독일로 어떻게든 잡아야 돼.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딱 두 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명품백, 그러니까 김건희 리스크의 문제랑 저는 공천 문제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본인이 현장에서 그것을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한동훈 못 믿겠다. 내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야 아니, 된다. 나갔을 때랑 아시잖아요. 그 부모님이 저기 한 일주일 밖에 나가서 집안 개판되잖아요. 실제로는요. 자기 마음대로 밥 먹고 뭐 놀러 다니고 이러는데 제가 볼 때 그것도 있을 것 같고 말씀하신 김건희 이 리스크도 있을 것 같고 이런 네. 부분과 관련해서 계산을 했겠죠. 그렇죠. 3, 4일 전에 순방 연기하는 것
가는 것과 계산을 해봤을 때 눌러 앉아 있자 이게 훨씬 낫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대통령실 참모라도 이건 가지 말자고 계속 했을 것 같아요. 그 전에 했었어야죠. 그랬으면 맞아요. 리스크를 관리하려면. 그럼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제가 홍보를 정치권색. 예.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예.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예.